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과 의사가 알려주는 내 몸 이야기, 대한내과의사회와 비욘디가 준비하는 건강정보, 내 몸의 닥터 시간이 오늘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유익한 정보를 가져온 대한내과의사회 정보통신부회장 이승원이고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아리따우신 분. 네. 안녕하세요. 류마티스 내과 정영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가정을 지키셔야 하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나요? 오늘은 손저림과 발저림. 손저림과 다리저림. 네, 다리저림. 다리저림. 예. 먼저 이제 손저림 파트는 이제 원장님께서 해주시고, 먼저 좀 진행할게요. 예, 제가 버튼을 이어받아서 네. 다리저림에 그리고 다리에 쥐나는 거, 하여튼 다리 저리거나 아니면 아픈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진행하시죠.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이제 손저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는 환자분들이 손이 아프다, 손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마디가 아파요, 손이 뻣뻣해요, 이런 증상들로 많이 오시는데 그 못지않게 흔한 그 증상이 손이 저리다라는 증상입니다. 손 저림이 지속이 되면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손저림의 흔한 원인 그리고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는 건 예. 보통 손이 저려요, 손가락이 저려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 그 따끔거리거나 욱신거리는 느낌, 핀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 감각 저하,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통틀어서 저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뭐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로 가는 혈류가 제한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자세로 오래 누워 계시다거나 뭐 꽉 끼는 신발을 신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 신경의 허혈성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저린 증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 혈류가 안 갔던 게 해소가 되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린 느낌이 있으면은 신경이 눌렸는지 또는 손상이 됐는지 이런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저림의 흔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 정중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이 수근관, 손목 터널에서 눌려서 압박을 받아서 손저림, 감각 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 터널의 단면이 감소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경은 그 손의 엄지손가락부터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의 절반까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그 신경이 분포하지 않는 다섯 번째 손가락은 저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 원인을 주로 살펴보면 반복적인 손목 사용, 손목의 부상 또는 염증, 호르몬 변화,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등 만성 질환 또는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그 장시간 컴퓨터 키보드 사용이라든가 마우스 클릭, 스마트폰 사용 등 그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점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어떻게 이제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렌 테스트가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슬라이드가 아직 안 넘어갔네요. 그 그림처럼 팔을 들어서 가슴 앞쪽에서 양쪽 손등을 맞대고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를 했을 때 그 저린 증상이 심해진다면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손목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손으로 톡톡 쳐보았을 때 손목과 손끝이 마비되는 느낌이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정중 신경이 지나가는 손목 터널은 손목 안쪽 중앙에 길게 보이는 인대 있죠. 긴 손바닥 근이라고 하는데
긴 손바닥 근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평행하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볍게 두드려 보았을 때 약간 저리거나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은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손저림 중 두 번째로 흔한 것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인데요. 그 팔꿈치 안쪽에 위치한 팔꿈치 터널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가는 척골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아까 손목 터널 증후군 때 주로 엄지에서 세 번째 손가락까지 증상이 나타났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서는 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쪽으로 증상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그림에서와 같이 팔꿈치를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손을 어깨에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서 역시 이제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를 했을 때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손저림이 심해진다면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손목 터널 증후군 때와 마찬가지로 팔꿈치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톡톡 쳐보았을 때 마비되는 듯한 증상 악화가 된다면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팔꿈치 터널은 팔꿈치 뼈 안쪽으로 홈이 이렇게 만져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척골신경이 주행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손저림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이 처음으로 떠올리실 목 디스크가 있는데요. 경추에 신경근이 탈출된 디스크에 눌려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손저림도 물론 올 수 있지만 눌린 경추 신경근의 레벨에 따라서 목, 어깨, 팔, 등 쪽의 통증과 저림,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인지 알아보기 위한 대표적인 테스트로 스펄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증상이 있는 쪽으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증상이 있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젖히고 기울여서 살짝 압력을 주면 그쪽 신경근이 더 눌리게 되거든요. 이럴 때 그 저린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옆에서 누가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눌러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통증과 저림이 심해지는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을 때 증상이 심해지면 내가 이거 디스크가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말초신경의 손상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인데요. 말초신경 손상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당뇨, 알코올, 그 다음에 필수 영양소의 결핍, 독성 물질 등이 있겠고요. 특히 당뇨병은 말초신경 손상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병인데 당뇨가 지속이 되면 신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망가지고 그 결과로 신경이 망가져서 저리다든가 멍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말초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초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그 손발 저림이 양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발부터 시작되어서 번지거나 당뇨와 같은 원인 질환이 있고 실제로 감각 저하가 있을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당뇨병 환자의 말초신경병증을 진단하는 테스트 그림인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모노필라멘토스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위 그림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발가락의 여러 군데 감각을 체크하지만 뭐 집에서는 간단하게 브러쉬 같은 것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전혀 감각이 없는 부위가 있다면 이거 말초신경 손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데요. 레이노 증후군은 추위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주로 손가락, 발가락 또는 이제 귀, 바퀴 같은 곳에 이제 가는 혈관이 수축돼서 이렇게 하얗게 피부 색조가 변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해당 부위로 그러니까 피가 안 가면서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빨갛게 변하면서 제 색깔로 돌아오게 되는데 단순히 손이 차갑다 이런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죠. 레이노는 단순히 이제 혈관이 추위에 민감해져서 수축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손톱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손상돼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혈관이 정상인지 아니면은 손상이 됐는지 이것을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라는 것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은 정상 모세혈관과 이제 손상된 모세혈관들이 보이는데 이제 이런 모세혈관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감별한다든지 또는 그 루푸스라든가 아니면은 전신 경화증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첫 번째 증상이 레이노일 수 있기 때문에 레이노가 처음 생겼다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에 오는 관절염도 손 저림을 동반할 수 있는 질병인데 관절염이 오면 관절 주변 구조가 변하고 그래서 신경이 눌리거나 혈류가 방해돼서 손저림 증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림 증상이 유독 심하다면 이게 단순 관절염이 아니라 다른 그 신경계 증상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건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손저림이 올 수가 있어서 손저림이 갑자기 생겼는지 서서히 생겼는지 양상이 어떤지 등 병력과 신체 검진으로 방향을 정하고 여러 가지 검사로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 손저림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치료는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줄이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온열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라든가 이런 약제를 복용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같은 신경통증 완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관절염이 원인인 경우에는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초음파 유도화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가 증상을 좀 드라마틱하게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 보면은 그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초음파 유도화 주사를 하면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이게 진단 및 치료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존적 치료가 모두 효과가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압력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내과에서는 초음파 유도화 주사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신경 글라이딩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이 주변 조직과 유착되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인데요. 다음 6가지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한 번에 3에서 5세트 하루에 2-3번 정도 지속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팔꿈치를 구부려서 잠시만요. 이게 잘 보이나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목을 중립 상태에 두고 주먹을 줍니다. 이때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팔꿈치와 손목을 그대로 두고 손가락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손에 붙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손에 붙인 채 손목을 뒤로 제끼고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벌리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안쪽으로 돌려서 마치 접시를 받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마지막으로 반대편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당기면서 수초간 유지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의 동작을 반복하면 그 환자들의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또 주사치료 후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상체 부분이 끝났고요. 이어서 제가 하체, 우리 다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쥐 그리고 저림 이런 질병에 대해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다리 저림의 일반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신경 압박이 있습니다. 다리에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신경이 압박될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아니면은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경이 눌리는 신경 포착 증후군에 의해서 이런 신경 압박 증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다리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다리 저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다리에 산소와 이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이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혈액순환 장애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 등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해질 불균형이나 내분비 장애가 다리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칼슘, 칼륨, 마그네슘 수치의 이상이 있거나 또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는 부실한 식단, 탈수, 이뇨제 등의 이제 과다한 복용 또는 오랫동안 이뇨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경포착증후군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신경포착증후군이라는 건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건데요. 우선 이제 척추관 협착증, 척추에서 척추관이 좁아져서요. 이 가운데, 척추 한 가운데 있는 게 척추관인데요. 척추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공간이 좁아지면 신경이 압박돼서요. 다리 저림, 통증 또는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추간판 탈출증이나 이제 척추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척추신경근이 이제 압박이 돼서 다리 저림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영옥 원장님이 이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터널 증후군이 발목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쪽에서 국소적인 신경이 압박되어도 저림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다리 저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맥경화증, 혈전증, 심장병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동맥이요.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런 이 지질들이 침착이 돼서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동맥이 좁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바꿔진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더 악화되면 4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로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차선 도로가 된다면 차들이 당연히 잘 돌아다니질 못하겠죠. 차들이 다니질 못하니까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있게 되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림이 생길 수 있고 혈전증이라는 거는 뭐냐? 혈관의 혈전이라는 건 피딱지입니다. 피딱지가 생겨서 이 피딱지가 돌아다니다가 좁은 혈관에 다다르면 이 피딱지가 크기 때문에 큰 혈관에서는 다니다가 좁은 혈관에 가면 딱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질 않겠죠. 혈류 흐름이 차단이 되면서 다리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이때도 다리 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심부전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심장이라는 건 이제 피를 펌프질을 하는 곳인데 이 펌프질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깨끗한 동맥혈이 도달하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리 저림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리 저림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이제 정맥 기능의 부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지 정맥류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정맥은요, 사실 깨끗한 피를 운반하는 건 아닙니다. 동맥이 깨끗한 피라고 봐야 되는데 산소와 영양분을 가진 혈액을 공급을 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 조직에서 다 흡수를 한 다음엔 정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 농도는 떨어지고 영양분은 적은 피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수구에 흐르는 물이라고나 할까요? 이 정맥혈을 또 원활하게 폐랑 심장 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이 원활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올려주기 위해서는 다리 정맥에는 특수한 판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막이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판막에 손상이 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고이게 되면서 다리가 붓고요. 다리가 무겁고 이러면서 이게 통증이 생기고요. 심한 경우에 경련이 생기면서 다리 저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운동 구획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의 근육이 아주 크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뭐 지방종이나 이런 것들이 커서 다리에 있는 국소적인 신경을 눌려서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외에 이제 아까 정영옥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나 알코올 중독, 비타민 부족 등이 있게 되면은 이 자체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될 수 있고 이렇게 신경이 손상되면 이제 다발적으로 손, 발, 또 여러 군데에
이제 저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당뇨병이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이게 말초 신경병증을 일으킵니다. 아까 정영욱 선생님이 검사하는 방법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검사 방법을 통해서 당뇨병, 신경병증을 진단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당뇨병이 있게 되면 당 자체가 독소로 작용해서 신경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신경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리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서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요, 이 다리에 이제 수면 장애가 동반이 되면서 특히 저녁 또는 휴식 시에 이 다리 쪽이 나 느낌이 이상해.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 뭐 통증도 생기는 것 같아. 내 의지대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쥐가 나는 것 같아. 다리가 저리는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에서요. 이 철결핍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다리 저림의 원인 중에서는 이제 불안증,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다리가 저리다, 손이 저리다라는 호소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병은 막상 근육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뇌에서 이 통증을 처리하는 그 뇌의 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통증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없는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근육통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림 현상 또는 뭐 팔 다리가 저리다, 쥐가 잘난다, 근육통이 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깨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빈혈의 증상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철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철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빈혈은 피가 부족한 현상인데 빈혈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철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요 슬라이드가 깨졌어요. 슬라이드가 깨졌나요? 저런. 제가 그래서 아까도 슬라이드가 깨져서 당황했는데 예. 이거 화면으로 예. 제가 이제 먼저 그냥 말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다리가 저려요 하면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증상이 혈액순환 장애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이걸로 좀 몰고 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맞습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다리 저림의 원인일 수 있고요.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사실 다리 저림, 손저림에서 마그네슘 부족이 거의 없는 걸로 논문들이 나오고 혈액순환 장애도요. 진짜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는 흔하진 않죠.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다리가 저린다고 해가지고요. 야, 나 이제 이 마그네슘 부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마그네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는 혈액순환으로 자꾸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림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빈혈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빈혈의 뜻을 어지러움이랑 같이 맞아요. 빈혈이 있다고 하시면 보통 이제 어지럽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가 많죠. 빈혈이라는 건 피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빈혈과 어지럼증을 같은 동의어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만성 빈혈의 주 증상도 사실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피로감, 근육통.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쥐가 잘 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경우에
철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논문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들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들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페리틴. 저장철이죠. 저장철. 예. 페리틴에 대해서 조금 잘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페리틴이 떨어지면 빈혈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요새 이제 이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페리틴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물론 빈혈이 같이 잘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은 페리틴이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빈혈은 없으면서 피는 부족하지 않으면서 철 결핍증은 같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이나 다리 근육통이나 쥐가 난다든지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논문을 보면은요, 45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저장철이 부족하다고 꼭 빈혈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빈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리가 저리고 피로감이 있고 근육통이 생기고 하면은 한 번쯤은 페리틴을 재봐라, 이렇게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리틴이 이제 페리틴 기준을 15를 우리가 정상으로 보는데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사람들에서는요, 30이나 45 미만이라고 하면은 철분제를 좀 복용하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저림이 있을 때 페리틴을 측정하고 모자랄 맞습니다. 경우 철분을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슬라이드도 보여지질 않고 있는데요. 철 보충제를 복용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이 철 보충제를 먹게 되면 변비 생기죠. 네, 그렇죠. 속이 아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철분제를 매일 먹어서 그런 겁니다. 철분제를요, 격일로 공복 시에 비타민 C와 비타민 C 500mg 또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같이 먹게 되면은요, 격일입니다. 하루는 쉬는 겁니다. 그렇게 먹게 되면 흡수율도 확 올라가고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분제를 매일 복용을 하면은요, 철분제를 매일 복용을 하면 우리 간에서요, 철 흡수를 억제시키는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을 분비를 합니다. 이 헵시딘이 나오게 되면 철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흡수가 잘 안 되니까 간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루는 먹고 간이 헵시딘을 분비하면 분비하는 날은 쉬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헵시딘 농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단을 위한 검사와 진찰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네. 병원에 가서 네, 또 네. 그렇죠.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는 좀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녁에 다리에 쥐가 잘 생겨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나 50대 이상의 이제 노인층, 중년 네, 노인층에서는 맞아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40%에서 50%에서 이제 이런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다리에 쥐 나세요? 선생님은 외모는 30대지만. 아니요. 저 쥐나서 깨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있죠? 네네.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프죠. 예.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장단지 스트레칭이요. 이 발을 잡아당기는 거죠. 자기 전에 장단지를 이렇게 당겼다가 발 끝을 잡아서 당겼다가 한 10초 동안 당겼다가 놨다가 해서 이 장단지 근육을 조금 풀어주고 그리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요새 말이죠, 이 비타민 K2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 마이크로그램.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먹는 비타민 K2 영양제들 요새 시중에 그래서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200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먹으면 다리에 쥐가 나는 그런 현상을 50% 이상 줄인다고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생기는 분들은요. 왜냐하면 다리에 쥐가 자주 생기면은 참
잠을 못 자잖아요. 괴롭죠. 예, 괴롭죠. 예. 그래서 이제 다리에 쥐가 잘 생기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타민 K2를 복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마그네슘 보충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리 저림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으로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이 찌면 그 살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 저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고 또 담배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담배는 담배. 진짜 네. 여러 가지 원인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끊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중간에 깨져서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17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5세 여성인데요. 빈혈 수치가 항상 낮아요. 처방받은 철분제를 먹어도 수치 변화가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어느 걸 봐야 되나? 그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자칩 매니아의 매니아분의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이고 마른 편이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대요. 저혈압이라 그런지 저는 발에 쥐가 굉장히 자주 납니다. 양반다리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주 흔하게 쥐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립성 저혈압과 쥐는 관계가 없습니다. 혈압이 떨어지니까 쥐가 나지는 않고요. 이거는 다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병원에 가서 좀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권휘님이신데요. 손저림이 한 달에 한 번 나고 다리는 일어날 때나 무릎을 꿇고 하면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어디서 온 거고 예방법은 없을까요? 무릎 꿇고 하시면 쥐가 자주 나시는군요. 네. 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치료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쉽게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먼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에 쥐가 난다면 이제 그 다리 그 근육 있죠. 종아리 근육이 뭉쳐 있는 상태가 아닌지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 많이 개선될 수가 있고 그렇게 쉽게 개선되는 증상이 아니라면 아까 이승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뭐 페리틴을 체크한다든가 비타민 K를 드셔보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저희가 특별히 이제 기저질환이 없거나 그런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근육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근육이 이렇게 근막에 딱딱하고 뭉쳐 있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손도 저리고 쥐도 자주 나시고 뭔가 이렇게 냉감도 있으시고 그렇다면 이제 물론 이제 뭐 혈관에 병이 있거나 뭐 기저질환으로 진짜 뭐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근막이 굳은 것은 아닌지 뭐 비타민 같은 게 좀 부족하신 건 아닌지 이런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그다음 사연이 좀 안타까운데요.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손발 저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항암제들이 신경 독성이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발은 냉바닥을 다니는 느낌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리리카라는 약을 쓰잖아요. 그쵸. 신경 통증 네. 약을. 그런데 이게 또 부작용이 심합니다. 이 리리카 프리가발린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이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그 낙성의 위험성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사람 좀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리리카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 하지 부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많습니다. 이 다리가 막 잘 붓고 그래서 이 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어지러움증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은데 참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야, 이런 경우 참. 그래서 사실 당뇨도 그렇고 항암제에 의한 뉴로패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경 독성도 그렇고, 일단 신경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 증상을
그러니까 신경 손상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리리카라는 약도 그러니까 물론 약간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증에도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네. 있잖아요. 네. 쓰시면 쓸 경우에 약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개선 효과를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손상된 신경을 되돌리지 못하지만 그 외의 원인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게 있을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 마사지 족욕으로만 대체하는 정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마사지 족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 역시 이승원 원장님 말씀하신 그 뭐 페리틴이라든가 비타민 K 같은 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승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런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다행히 살아나셨잖아요. 아이고, 근데 이 발이 냉바닥 다니는 느낌이라는 걸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못 겪어보셨죠? 저는 의사들이- 사실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네. 약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씀 하실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젊었을 때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얼마 전부터 발바닥 한쪽으로 이렇게 냉바닥 다니는 느낌, 마치 뭐 고무를 밟고 다니는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좁은 부분이 그런데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족욕, 마사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발바닥에 그 아치 쪽에 그 신경, 거기에 이제 사실 그 신경이, 그러니까 저리다는 증상은 결국은 신경 증상이거든요. 신경이 이제 그 충분히 혈액순환이 신경으로 그러니까 혈액이 많이 가고 신경이 살아나면 이게 좀 개선이 되는데,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죽은 신경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죽지 않은 신경인데 눌려 있는 신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 그 아치 쪽으로 이렇게 딱딱한 공 같은 걸로 마사지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30-40%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개선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리리카가 만약에 부작용이 있으시다면 리리카 말고 또 이제 다른 약제, 뭐 가바펜틴이라든가 뭐 다른 항우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약간이라도 증상 개선이 돼서 견딜만하게 할 수 있다면 약을 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화학 항암제들이 부작용이 많잖아요. 예, 실제, 저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예. 예, 어쨌든 간에 그 성공적인 암투병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의사를 찾아가서 지금 정영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들을 바꿔가면서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몇 달 전부터 한쪽 다리가 시렵다 하신다고 합니다. 한쪽 발바닥이 먼저 그러더니 무릎 아래 바깥쪽으로 열이 나는 듯이 시리다고 하시네요. 뜨거운 찜질기로 지지셔도 그때뿐이고 평상시에도 다른 쪽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신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로 혈관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시려울 때 이제 진짜 한쪽 혈관, 말초혈관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되고요. 특히 그러니까 동맥경화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위험 인자에. 어머니가 어머니 담배를 피셨다든가 뭐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 만약에 동맥경화가 아니면은 이제 한쪽에 신경이 좀 눌렸거나, 그러니까 그 요추에서 뭐 신경이 근이 늘렸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승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글쎄요, 저런 증상만 가지고 참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런 질문들이 상당히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렵다 저리다 이런 그런 걸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사실 과를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 과에 좀 걸쳐 있긴 합니다. 네. 사실 뭐 혈관외과, 그다음에 또 뭐 신경외과, 그다음에 신경과, 예, 그런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제 걸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내과 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상을 어디 가서 물어보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한테 와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근처 내과에서 좀 상담을 하시고 약간 교통 정리를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뭐 신경 전도 검사 같은 신경과 검사가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디스크가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아니면 혈관 쪽으로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교통 정리를 받으셔서 그런 전문과를 좀 방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14살 남자아이인데요. 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였는데 다행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고 그냥 단순 방아쇠 수지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14살 어린아이에게도 방아쇠 수지가 생기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못 20대 봤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본 적이 있는데 좀 어린 나이에 오긴 했네요. 근데 약간 그 방아쇠 수지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좁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부학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사용해서 그럴까요? 이게 꼭 그런 많이, 거는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14살짜리 아이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있다면 뭔가 염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검사를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검사는 건 뭐 피 검사도 있겠지만 다른 이학적인 검사, 진찰도 좀 많이 해볼 것 같고요. 혹시 뭐 다른 질병이 동반되는 게 아닌가. 뭐 갑상선 기능 장애 때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14살 어린 남자한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생겼다. 이거는 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원인이 뭔지 파악하셔가지고 네. 뭐 주사라든가 이런 걸로 치료를 했다면 보통 이제 저희가 방아쇠 수지 증후군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하거든요. 하면은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좀 호전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이런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재발을 좀 자주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한 3개월 정도 효과 있고 그 후에 좀 재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재발하는 경우는 역시 이것도 수술로 이렇게 협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주사 후에 약간 호전이 됐다면 이제 방아쇠 수지 증후군도 이렇게 방지하는 그 손가락 체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 생각에는 이제 14세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그런 뭐 기저질환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그쪽이 해부학적으로 약간 인대가 지나가는 터널 부분이 좀 좁아서 그래서 생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병원에서 좀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말초 신경병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리리카나 신발탄, 뉴로틴과 같은 약은 신경병증을 치료하는 게 아닌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기능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말초 신경병증을 이런 리리카나 신발탄, 뉴로틴이 치료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증상 완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 악화되는 예. 거를 방지할 수는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증상만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아픈 것을 네. 조금 덜 아프게 하는 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독성 물질이 원인이라면 그것을 이제 줄여야 될 것이고 약제가 원인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약제를 끊어야 될 것이고 비타민 부족이 원인이라면 비타민을 보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원인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예, 저는 발이 자주 시립니다. 수족냉증인가요? 아니면 다른 원인일 수 있을까요? 수족냉증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나요? 이거 한번 선생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족냉증이란 거는 사실 병명은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한방에서 쓰이는 아마 한방에서는 예. 병명일까요? 네. 근데 그냥 이거 증상이죠. 그러니까 손발이 차갑다라는 증상입니다. 이거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족냉증이 원인은 아니고 무엇에 의한 수족냉증인지 이제 그게 중요한데 아까 그 손발이 차갑다고 해서 이제 레이노인지 궁금해하시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레이노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차갑다가 아니라 진짜로 피가 안 통해서 하얘지는 거고 그냥 손발이 단순히 차갑게 느껴지시는 거는
이거는 그냥 병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아닌 수종 냉증 증상이라면 저는 가장 좋아지는 방법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거나 예.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환자들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다 틀린 것 같아요. 네. 네. 손, 발이 시립다, 차갑다, 저린다, 이거를 시립다라고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운동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반드시 개선은 돼요. 그러니까 예. 운동을 3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되고요. 근력 운동 하셔야 되고요.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3가지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수족냉증은 반드시 개선이 되실 거예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 있더라도 베이스라인에서 어떻게든 개선은 되십니다. 이게 또 이제 그 완경기 이후에 또 손, 발이 저리다고 시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이 손, 발이 시려워요 하시는 분들이요. 여성들이 좀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호르몬 요법도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도움 될 거예요. 예,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의학적으로 어떤 합병증을 일으킨다든지 어떤 생명을 단축시킨다든지 이런지는 않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예. 겪어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네. 네, 겪어보기 전엔 의사들이 잘 언제 모릅니다. 그렇게 시려웠어요? 언제부터? 그러니까 발에 이제 그 말초 신경 증상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시렵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운동하면 좋아진다는 건 제 얘기거든요. 운동하시면 좀 맞아요. 개선되십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여튼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85세 여성인데요. 당뇨 30년째 약 복용 중입니다. 한 달 전부터 허벅지 피부가 따끔 욱신거린다고 하는데 피부과에서는 신경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벅지 피부가 따끔거린다. 이건 그 당뇨가 있으셔서 이제 말초 신경병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발부터가 아니라 허벅지부터 오는 경우는 좀 글쎄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사실 당뇨가 조절이 잘 됐다. 당화혈색소가 7 이하로 계속 조절이 잘 되는 당뇨병 30년 동안 알았다. 그러면은 신경합병증이 거의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당뇨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리 저림이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다리 저림의 원인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그중에 맞습니다. 물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혈관 확장하는 실로스타졸도 저림 증상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치료제로 괜찮을까요? 실로스타졸 쓰고 나서 저림 증상 개선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말초 순환이 안 좋아서 저린 경우 실로스타졸이 좋은 치료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림 중에서 몇 %나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도해볼 만한 약인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실로스타졸이 사실 그 항혈소 판제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약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저는 이런 약들이 뭐 아스피린이나 아니면은 뭐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항혈소 판제제들이 다리 저림을 진짜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저는 효과는 별로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림 자체가 혈액순환 장애로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약들이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데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효과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실로스타졸과 같은 약들이 분명히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림 증상이 혈액순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서 저림 증상까지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혈관이 진짜 그 말초 순환이 안 좋은 게 저림의 원인이라면 이제 네. 실로스타졸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치옥타시드 계열도 다리 저림에 효과가 있을까요? 임상해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약이거든요. 치옥타시드가.
이거 이게 사실 미국에서는 안 쓰이잖아요. 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네. 효과를 본 적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한테 처방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다리 저리다고 하면 1차적으로 드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뭐 써볼 수 있는 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환자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치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처방을 안 하고 하십니까? 있습니다. 안 합니다. 옛날에 뭐 우리가 가바펜틴 계열의 약이 없었던 경우에는 치옥타시드를 한 20년 전쯤에는 좀 썼는데요. 그 이후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예전에 저희 그 레지던트 때 그 굉장히 그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다리가 급격하게 저리신 분들은 입원해가지고 치옥타시드를 그 혈관 주사로도 좀 맞고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혈관 주사로도 났었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예.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85세 여성인데요. 빈혈 수치가 항상 있다고 그럽니다. 빈혈 수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헤모글로빈이 한 10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뭐 철분제도 먹고 고기도 잘 먹고 그런데도 이렇게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네.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5세 여성인데 혈결핍성 빈혈이 아닌 다른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요. 골수 검사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이 낮지만 혈액암의 전조 증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혈액암의 전 단계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증상이 동반되고 그런다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네, 너무 빠르죠? 네. 자, 저희들은 이제 물러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우리 정영호 원장님 한번 뭐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손저림, 발저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못다한 얘기들을 좀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손저림, 발저림으로 고정 출연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